예, 다들 조금이라도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번에 들어오시게 하고. 한 말씀. 예, 네, 저희가 아까 준비된 슬라이드가 3,400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3시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아,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죠? 아이고, 제가 그럼 네, 좀 착각했나 죄송합니다. 보네요. 제가 예. 뭐 3시간 이내로 3시간 이내로 아니, 일단 제가 마무리를 시간이 하는데 잘 제가 일단 말씀 좀 예, 드릴까요? 그렇게 하시죠. 3시간 이내로 일단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제가 아까 잘못 들었으면 3시간 일단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하시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시간을 좀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못 하신 부분 있으면 또 하시게 할게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시간을 좀 가늠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낸 증거에 대한 설명은 오늘 새로 낸 증거에 대한 설명만 추가로 드리고 나머지 거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말씀 그렇게 드린 대로 일단은 근데 시간을 제가 그러니까 시간을 네. 뺏거나 뭐 예.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알겠습니다,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지금 뒷자리를 제가 이제 재판정에서는 계속 뒷분들도 보이는데 그렇죠. 뒷분들도 이제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있죠. 일단은 3시간 정도 시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피고인들 준비해 오신 걸 일단 또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실 시간을 또 드릴게요. 오늘은 아마 상당한 시간이 아마 좀 지나야 될 것 같으니까 다들 뭐 미리 예상은 좀 하셨겠지만 너무 밤늦게 하시다고 하시면 상당한 시간은 뭐 좀 진행 힘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근데 저희 어제 밤새고 왔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적절하게 좀 하셔서 그러니까요. 저희 이 어떤 그러니까요. 활동이 예. 가능하도록 좀 해주셔야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예.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 재판부 계획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뭐 진행되는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사항은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도 말씀하실 기회는 좀 드려야 되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일단 하시죠. 예. 예. 그러면은 일단 오히려 시간들 딱 이렇게 정할까요? 일단 5시 정도까지 쭉 하시고 어차피 시간은 하시는 시간 다 드릴게요. 다 드릴 테니까 5시까지만 일단 준비된 데까지 하시고 그 이후의 시간은 다른 피고인들 일단 준비된 거 말씀 쭉 하시는 거 증거 조사랑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준비해 오신 거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한번 피고인들 변호인들 얼굴을 한 번만 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다른 변호인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 되실 때 재판장님,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재판장님,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은 뭐 검찰 측에서 서중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 저희들은 아직 증거도 다 입수하지 못한 오늘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입수하지 못했고 YTN 사실조회 회신도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다른 피고인들 변론하는 시간 때문에 주요 피고인들이 변론을 못한다는 것은 좀 저희는 그걸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피고인들 때문에 다른 피고인이 변론 시간을 제약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 제약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맞춰서 좀 하자. 왜냐하면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법정에서는 다 보이는데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빨리 우리가 준비했던 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한 5시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분들 또 준비된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얼마든지 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제약 절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변론을 저희들이 하는데 중간에 끊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 한창 진행하다 끊기게 되면서 다른 피고인들 변론을 하다가 그러면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한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건 예. 그럼 차라리 한 분이 진행하시고 다른 변호사님들이 그 같은 팀인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 사이에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가셔서 양해 말씀을 좀 구하시든지 어떻게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간을 뺏거나 제한하겠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뭔가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 계속 지금 듣기만 하면서 막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그건 변호사님들끼리 좀 양해를 좀 구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시간 제한한다는 말씀 전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계속 하겠고요, 재판장님. 제가 다른 변호인께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뒷말씀을 양해를 어떻게 구해서 하시는지.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변론 방향이 좀 다르고 해서 저희가 끊어지는 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 하도록. 그러니까 뒤에서 조금이라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양해를 조금이라도 양해를 못 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보고 임의성 없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뒷분들부터 할 수밖에 없다. 무슨 그런 말인지 말씀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요. 빨리 할까요? 이제 계속 김지희 변호사님. 재판장님, 특검에서 뭐 사소한 부분이지만 위 변호사님의 말씀에 좀 오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기일에 오후 2시 15분부터 9시 10분까지 이제 총 시간은 뭐 설문조사하는 건 맞는데요. 중간에 뭐 휴정 시간, 그다음에 병원들이 이의 제기 한 2시간 정도를 빼면 5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 7시 반을 변론인들이 언제 2시간을 언급하시면서 그 이의 신청을 했습니까? 7시 반을 언급하면서 제가 다 체크를 다 했거든요. 그 타임워치로 재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7시 반에 또 일행의 기준이 좀 안 되는 방향에서 어떻게 좀 피고인 조지호께서는 조지호 피고인은 좀 정확히 불편하시니까 못 들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적극 좀 시간까지 고려를 마지막 해주시면 하는 게 저희 말씀드리려고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 제가 자꾸 각오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하여간 그 전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은 하여간 종결한다고 제가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단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다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진행은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협조를 뭐 구하시면은 뭐 재판부도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계속해서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변호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하성 변호사님도 그 팀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실 때 검사님들은 단 한 번도 끼어든 적은 없습니다. 예,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김지희 변호사님. 예. 저희가 87호증의 3이 그 코덱 때문에 재생을 못해서 91호증으로 제재했고 사이에 해당하는 88호증은 이제 뭐 이재명과 한동훈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라서 그냥 생략을 하고요. 89호증 1, 2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0호증 요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전지방법원 그러니까 증제 74호증하고 요지는 비슷하고요. 하나 추가로 좀 새겨볼 만한 것은 이 판례에서는 이제 원본으로부터 사본을 체증하는 과정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 예를 들면 회식값 같은 거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 능력을 부인한 판례입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1호증은 말씀을 드렸고요. 91호증과 92호증의 1, 2도 저희가 그 다른 PPT 자료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3호증의 (93호증의) 1, 2는 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의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파일 자체는 위수증 그리고 녹취록도 그 2차 생성물이기 때문에 다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는 기사로 해당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은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고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위법수시 증거를 다른 재판에서도 이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제출을 했고요. 94호증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진행한 증인 신문인데 보시면 한 페이지짜리에 보면 샤라고 해서 이제 해시값을 비교하는 게 나오고 법정에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추출은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뭐 재판장님께서는 이른 채택을 하고 나중에 해시가 없을 경우에는 증거 배제 결정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뭐 해시는 이 법정에서 채증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한 것은 사실 이 법정에서 사본의 해시를 채증을 하고 원본에서 처음 만들어 놓은 해시를 비교하는 것을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식상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해시값을 비교하는 절차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저희가 96호증, 97, 98, 99 생략을 하고 95호증만 좀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금 재생하려고 합니다, 재판장님. 네, 중요 부분만 할까요? 예, 중요 부분 짧아서요. 예. (95호증) 서적 명칭은 피해 사실 허위 작출 시도 유튜브 계정 정치단이라 2025년 6월 14일자 업로드 동영상인데요. 이거 김현태 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 헐리우드 액션 하는 거를 보여드린 건데 지금 아마 (101호증의) 1과 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정근이라고 하는 그 의원은 아니고 민주당 관계자가 그 송영길 당시 당대표의 당선을 위한 그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이제 그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거였고 해당 녹취록에는 그 사람의 이름, 구체적 이름과 금액도 나오는데 결국엔
그 통화 녹음 파일의 채증 과정이 적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유법수지 증거로 이제 불채택되어서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93호증의 1, 2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생략을 하고요. 그 이후 PPT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기준으로는 2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 PPT가 193페이지 정도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에 2026년 1월 5일자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인데요. 아까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지가 지금 24페이지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특검 봉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건물 봉쇄라고 한다면은 사실 경비 간부들의 증언에 따를 때 봉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인원에 대한 봉쇄라면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곽종근 사령관도 장관님께 받은 것은 그 건물을 통제하고 외부 인원을 유입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 뭐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봉쇄라는 단어는 이제 특검 단계에서 나온 그 작출된 단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도 봉쇄라는 말이 그 장관님이나 다른 사령관을 통해서 전달된 사실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면 뭐 국회 봉쇄한다, 국회 선관위 세고 뭐 장악한다, 국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구금하고 뭐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 전산자료 영장 없이 압수한다, 국회의원들의 비상경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고 결국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반박 드리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수방사 사령관 이진우 그 장군께서 계엄은 위헌과 위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장은 창작소설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리마인드 드립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가 화면에 원칙. PPT가 좀 나오게 할까요? 아, 예, 그건 죄송합니다. 그거대로 하시고. 네. 동영상은 지금 95증은 아 그래요? 네, 안 된다고 하는 저희가 그걸 재생하고 싶었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 일단 PPT를 예, 오히려 이렇게 PPT를 하시는 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6쪽 예, 예. 27쪽부터 하겠습니다. 26쪽은 예, 그 좀 전에 말씀하셨고 네, 예. 특검은 지금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필요성을 검사들도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논리 구조를 짜고 있는데 해당 부분 공소사실 보겠습니다. 그 말미에 보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행정부 수반께서 결정하실 일인데 이것을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들도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관련 공소사실 기재의 16페이지 변경된 공소사실이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언더라인이 된 것은 2025년 12월 31일에 낸 변경된 공소장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보면 기존 공소장에는 2023년 5월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2024년 12월 3일 직전에 그 거야의 이제 그 행정부 마비 기도, 어떻게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삭제를 했고요. 지금 새로운 공소장 변경에는 저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2023년 5월로 거슬러 가서 역사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30페이지는 보신 부분입니다. 저희 30페이지. 네, 30페이지는 아까 이제 저희가 반박을 했던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안은 법정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닌 정치투쟁을 신성한 법정으로 끌어들여서 정상적인 권력을 찬탈하고 또 오히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행정부 마비를 저지른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정치투쟁이며 저희는 실체관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당연히 지금도 공소기가 판결이 선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지금 앞에서 보신 뭐
이 16페이지 이하부터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을 2023년 5월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한 의도적인 곡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2번 슬라이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재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변호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이유 없는 퇴진 운동입니다. 그 촛불행동이라고 지금 현재 총리를 하고 있는 김민석의 친형인 김민웅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고 이 사람은 조국 백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2022년 3월 9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부터 본인이 유지하고 있던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의 이름을 촛불행동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취임 석 달 만인 2022년 8월 제1차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열어서 2024년 9월 28일 기준으로 108번째 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한 딱히 두드러진 이유는 없고요. 그냥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촛불행동 하위 단체로 회원 단체로는 지금 대진연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진연 재판장께서 아시겠지만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2심이 뒤집고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이 뒤집고 2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환송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무단으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진입을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지만 전원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촛불행동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취임이 있기 전부터 당선 직후부터 퇴진 운동을 벌였던 이 촛불행동이란 단체는 통진당, 이석기 석방운동 그리고 김정은 환영 행사 등도 기획할 만큼 종북 세력이 아주 종북의 그 정치적 성향이 짙은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역시 진영 논리에 근거한 퇴진 운동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사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정권 퇴진 시국 대회를 주도를 하고요. 그리고 전국 민중 행동 이런 단체도 민노총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대진연 유명한 이런 그 좌편향된 단체들 전장현 진보당 등이 함께 참여를 해서 퇴진 운동을 이어나갔고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퇴진 운동을 지속해 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진영 논리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부가 뭐 뚜렷한 규칙 사유를 저질렀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보 단체가 대거 참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 사회적 대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람이 지난달에 보직이 되었는데 이 박서훈이라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왔던 사람이고 특히 지난 3일 카라카스에서 체포된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치적 색깔이 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권 퇴진 운동이 그냥 개인의 소수의 의사의 표현의 자유로서 행사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정권을 그냥 이유 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적 세력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촛불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로는 MBC 노조 1노조입니다. 3노조는 아니고요. 1노조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34페이지입니다. 대진연이 어떤 세력, 성향을 가진 단체인지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퇴진 운동을 벌였던 대진연이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옆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네. 단체의 활동을 보면 뭐 주체 사상 교육, 김정은 연구 모임 같은 노골적인 종북 활동을 이어온 사람들이고요. NL 계열의 가장 강경한 학생 운동의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미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계승 등의 김정은 연구 영상을 게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36페이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마비 상황을 8개의 꼭지로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시화된 정권 퇴진 요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퇴진 요구가 상시화되었고
촛불 집회, 시국 대회, 대규모 행진 등 전국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누적 집회가 9월 28일 기준으로 108회에 달했고요. 정권 퇴진, 체제 전환 등 명시적 구호가 등장하며 이것이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합법적 비판을 넘어선 정권을 흔들고 부인하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요의 줄탄핵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 시도가 당시 국정 마비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공소 사실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쇄 탄핵에 의한 국정 기능 마비,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 기능을 훼손하려고 했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12월 3일 기준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었고, 특히 검사와 법관에 대한 보복성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본인을 수사한,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검사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 정치다라고 한 그 여당 의원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부 핵심 기능이 지속적으로 공백을 경험을 했고, 탄핵이 마치 이제 정치 투쟁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민생 예상 삭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것은 변론기일 거듭하면서 변론 요지서로 충분히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요. 마약 단속, 민생 치안 예산 삭감하고, 청년 일자리, 에너지 안보 예산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장관님께서는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신경을 쓰신 부분이 이제 그 특임단의 뭐 강화 훈련이라든가 생명 수당이라든가 이런 군 초급 간부 처우의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에 관해서 야당 의원들하고 부딪힘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제동하는 등 도저히 행정부가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저지를 하고, 특히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선관위 절대 권력화합니다. 선관위 비리 누적과 이로 인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경력직 채용 전반에 걸쳐 1000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위 간부 자녀 그리고 친인척 특혜 채용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으며, 근무 시간 중 로스쿨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리를 비운 등 근무 태만한 사정이 상당히 발생을 했고, 내부에서조차 우리 회사는 가족회사고 친족회사다 불릴 정도로 기강이 상당히 붕괴가 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40페이지는 저희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은 증제 104호증 오늘 제출한 자료입니다. 조선일보 2024년 5월 2일자 기사고요. 선관위 사무총장은 깡통폰 노트북을 제출했고, 직원은 면접 서류를 갈아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104페이지, 104번을 보시면 지금 어떤 식으로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본인들의 비리를 덮어왔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낭독을 해드리면, (42페이지입니다) 선관위의 이런 자료 은폐 사실이, 그러니까 자료를 은폐하고 비리가 워낙 많으니까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뭐 자료 은폐라고는 하지만 명확하게는 증거인멸이고요. 자료 은폐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꼬투리가 잡혔다. PC를 포렌식해 봤더니 5급 승진 심사 자료를 숨기는 방안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발견이 되고요. 당연히 그 보고서 내용은 불법한 내용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를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에 뭐 비리가 밝혀진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이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사무총장이 휴대폰하고 노트북 무단 반출을 해서 안에 있는 정보를 이제 데이터를 다 지운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뭐 자녀 채용 특혜 이런 부분 뭐 공공한 사실의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105호증 조선일보 2024년 5월 2일자 기사 선관위 채용 비리 조직적 증거인멸도 오늘 제출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경우에는 박찬진 전 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에 대한 감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직원들이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문서를 파쇄하고 관련 파일을 변조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 전산 시스템이 보안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주요 시스템 취약한 비밀번호, 예를 들면 비밀번호가 1부터 5까지 연속된 그 숫자에 해당한다는 점, 내 외부망이 분리가 미흡하여 해커들의 공격이 취약하다는 점,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관이 조금 있다가 저희 다른 변호인께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성관이가 이 지경이었기 때문에 군에 의해서 확보를 해서 시설 확보, 파괴가 아니고요. 반출이나 파괴가 아니라 확보를 해서 대체 성관이 어떤 문제가 있나 얼마나 보안이 취약한지를 점검하려고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당연히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마비 상황 6번째입니다. 감사를 전면 거부한 재앙적 성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통제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기관 자체가 저항을 했고 심지어 그 권한쟁의 소송까지 걸어서 헌법상 감사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동시에 했습니다. 성관이 사무총장이 깡통폰과 깡통 랩탑을 제출했다는 걸 아까 보셨습니다. 견제 감시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성관이 실체는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어야 하지만 그 유상에 전혀 걸맞지 않은 비리 온상이었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기관의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헌법적 통제 질서를 거부하고 감사원 대상이 아니라고 후한무치의 주장을 전개하며 비리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헌법적 견제 체계로부터 사실상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관의 독립성을 넘어 불가침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비리 온상 그 자체였고 내부 비리에 대해 일체의 감사를 거부하는 절대 권력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성관이의 실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초헌법적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정마비 7번째입니다. 유사일에 전례가 없는 거야의 폭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복합적 헌정이기가 누적이 되어 왔는데요. 입법부의 다수 지배력, 그러니까 180석이나 되는 입법을 가지고 민생과 치안, 마약 문제, 그다음에 이런 그 범죄를 잡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180석을 가지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주로 집중해 왔고 그 세력을 지지하는 단체로는 아까 보신 촛불행동과 그 하위 단체로 대진연 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핵 예산 감사방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한꺼번에 하나만 일어나도 이게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로 인해 행정부의 정상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는 선거, 치안, 재정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다른 재판에서도 역시 다투고 계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까 그 아산재단에서 발표한 각종 대남 도발,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면은 오물풍선을 보낸다든가 그다음에 GPS 교란을 시켜서 우리 그 군의 헬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대남 도발, 조직적인 대남 도발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물풍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물풍선의 경우에는 우리 장관님께서 잘 해결을 하셔서 7,000개에 달하는 것이 이제 11월 이후에는 한 개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은 대통령 훈장을 드려도 부족한데 이것을 일반 이적죄라고 꾸며내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오물풍선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공격 행위에 해당하므로 비군사적 외형을 가장했으나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에는 각종 잔물과 파편이 들어 있고요. 물론 무엇보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 그리고 행정부와 국민 사이를 갈라치기 하는 용도로 심리전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오물풍선이 날아오게 되면은 화생방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인원이 들어가서 분해하고 회수합니다. 당연히 군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주말에는 야외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든가 혹은 느닷없이 떨어진 오물풍선으로 해서 피해를 신고하는 일이 주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또한 안에는 독성물질 침투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한번 독성물질이 포함이 된 오물풍선이 법원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아니면 대단히 인원이 모이는 그 컴플렉스 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침투가 될 경우에는 사후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적 의도, 그러니까 신종 침투 수단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는 사회 실험이자 우리 군에 대한 당연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도발 행위 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엄격한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경우에는 대만 해협을 봉쇄할 경우는 일본의 존폐가 걸린 물인지이기 때문에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를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의 통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로컬의 문제라고 봤던 펜타닐을 아예 대량 살상 무기인 WMD로 격상을 시켜서 군이 투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물질로 격상을 시켰고 실제로 그 이후 2주 뒤에 펜타닐을 대량으로 밀반입하는
베네수엘라 독재자를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그 자국민의 안보, 그 자국민의 그 보건과 안전, 생명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행정부 수반이 자위권 행사를 하게 되면 칭찬하고 지지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좌우 진영을 불문하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제 읍소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방력 6위의 그 국방력 강국인 대한민국이 뭐 과연 힘을 통한 평화가 맞느냐? 힘을 기르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서 우물풍선 하나 못 막은 게 이게 어떻게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언론의 조롱과 비아냥이 솟구쳤습니다. 2024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닷새 동안 1250개의 오물풍선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포화가 됐고 수도권 피해가 이로 인해 1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최대 7,000개에 달하던 오물풍선은 장관님의 취임 직후 대북전단 심리전 수행에 따라서 급감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갈라치기 그리고 사회분열과 갈등 조장의 목적성 대남 도발에 해당하며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 비상대권 발동을 고민하지 않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6호증 YTN 2024년 9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지금 재판장님께서 계신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대법원 동문 잔디밭에 북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낙하물이 떨어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9일 이제 그 당시 통일부에서 이 오물풍선 관련해서 기사들을 쭉 모아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107호증으로 제출했는데요.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5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뭐 경향, 동아, 한국, 서울신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조선 이렇게 좌우의 어떤 진영 논리와 관계없이 빨리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북한 밤낮 없이 오물풍선 도발하여 닷새 동안 1250개 띄었고 이로 인해 수도권 재산 피해 1억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56호증의 1부터 4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장관님 취임하시기 이전 상황입니다. 이전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56호증의 1 보셨고요. 여기 지금 59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북한 대남 도발 평가 중에서도 특별히 오물풍선에 관한 건데 지금 30일 사이에 100개 가까이, 100개가 훨씬 넘은 걸 보입니다. 500개 정도 되는 오물풍선이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포화되어 있다는 것이 상반기에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만 그렇다는 것이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국정마비 상황에 대한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 원수의 비상대권 발동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진영 논리에 따라 무지성으로 국가 원수의 그 통치권을 부인하고 행정부를 반대하면서 반국가 단체들의 시위가 상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탄핵이 일상화될 뿐만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예산이 정치적 인질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생의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었고요. 선관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붕괴했으며 이는 선관위의 대대적인 감사와 통제를 거부하고 내부 비리를 감추는 데 급급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시도 때도 없는 대남 도발로 인해 사회 혼란이 지극히 초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8가지의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극히 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국민들이 선거날에 결정한 것이 타당하지 검찰이 이것을 기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사법심사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소사실은 계엄 선포 직전 시국 상황에 대해 전혀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이라이팅 되신 부분을 보시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다는 것은 선관위 문제 그리고 오물풍선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요.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자신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와 법관을 탄핵하라고 하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이 되고, 그리고 강요가 주일 탄핵 대무로 인해서 도저히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곤란하냐 곤란하지 않느냐는 경우도 당연히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이지 검사들이 이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의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소장 내부의 구조적 왜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장 일본 주의에 따라 재판장님께서는 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는 83페이지의 공소장을,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는 146페이지의 공소장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공소장의 공소사실만 보시게 될 텐데, 공소장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그 구조적인 왜곡이 굉장히 심하고 공소사실끼리의 모순도 있다고 보여서 이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된 공소장은 초반에 지출한 것과는 다르게 2024년 여소야대 국회 폭정을 삭제합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오히려 2023년 5월부터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거슬러 올라가고 없던 일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오히려 더 2023년 10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 장기적 내란 모의가 있었다. 이런 결론을 정해놓고 이런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2025년 5월 관절을 이전했다는 이런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서사를 기재하면서 정부 구성이 지연됐기 때문에 정부 구성의 지연이 입법부와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의 구조적 왜곡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국회의 행위를 국헌문란에서 삭제하고 국가 원수의 대응, 비상대권의 행사만 선택적으로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입법부가 180석을 가지고 거야라는 이름으로 그 폭정을 행사한 것은 이것이 오히려 국헌문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법정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한 대통령님의 대응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폭동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밝히지 않은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 이후의 누적 108회에 해당하는 촛불 집회와 퇴진의 요구, 그다음에 정권 퇴진, 체제 전환을 명시한 집회, 그리고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 발의, 나중에 이것이 30번째까지 갔고요. 재해치안 마약, 국방 핵심 예산 대폭 삭감, 이른바 예산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산 보안 붕괴, 그리고 조직적인 감사를 방해하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 상황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마비시키고 훼손하는 수준의 파괴적 회무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사실 이제 담화문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맞을 텐데요. 66페이지입니다. 그 담화문이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소장은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담화는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며 대통령의 당시 헌법상 위기의식, 계엄 선포의 목적을 알리고 또 국헌문란 주체인 거야에 대해서 명시적 판단을 직접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일차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결과에 부정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사항이라는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주관적으로 뭐 선거 결과에 부정 영향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거 결과도 물론이거니와 선관위 조직 자체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도저히 헌법상 기관으로서 예우를 해줄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기관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한무치적으로 본인들의 비리를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는 단순히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은폐할 수 없는 수준의 그 국가 혼란 상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행위의 목적을 전혀 다른 것으로 치환하고 국가 원수의 고뇌와 고도의 판단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공소장은 범죄 사실이 아니라 특검의 관점에 따른 정치적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으므로 구성 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슬라이드 68번입니다. 예, 이제 5시쯤 됐는데 혹시 예. 뭐 양해 다 뭐 하시는 걸로 정리가 됐나요? 알겠습니다. 예, 계속할까요, 그러면? 예. 예. 어디까지? 68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법심사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사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 사법부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재판은 절대로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 찬탈 배후 세력과 함께하는 거의 폭정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법심사는 사법부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공소제기와 유죄 적법성이라는 특검의 슬라이드 22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개념은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12월 3일 이전으로 거슬러 봤을 때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의회 그리고 대남 도발을 자행한 북한 정권이야말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주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해당 일자 변론에 대해서 반박을 할 텐데요. 3번 국회 봉쇄와 의결방해 등 국회 인근에서의 폭동을 중심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공소장의 구조적 결함과 사실 왜곡 부분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순된 공소사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만 하더라도 2023년 5월부터 사전 모의와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국무회의는 형식만 있고 실질적으로 심의가 부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특검이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2023년 5월부터 치밀한 사전 모의와 계획을 했다면 국무회의를 이렇게 그 특검의 주장처럼 형식적으로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그 전 행안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법정에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그 국무회의 위원들, 그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심의 토론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지금 장관님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는 사전 집합범이기 때문에 사전 모의와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아니 사전 모의와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무회의까지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가 부재했다고 하면서 사전 모의의 계획은 있었지만 그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국무회의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폭동 관련되어서 양립 불가능한 공소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소장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특경단이나 수방사 예하의 35특임대대, 제2특임대대 소속 그 현장 출동했던 군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경찰들이 오히려 확인을 해보고 들여보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칠문 쪽으로 돌아가서 월담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체포 목적으로 군경이 합동하여서 뭔가 어떤 그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에는 전혀 공소장 내부에서도 사실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민간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되어 있으나 공소장 제118면에는 국회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군에 의해서 경에 의해서 모든 민간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주장하는 특검은 국회 주변에 물론 청사 앞에 몰린 시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해명이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객관적 상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사이에서도 모순이 일어난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우 사령관 기록 756번 김석진 대위 관련해서 본인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의원 체포 목적으로 군이 투입이 됐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인들에 의해서 지금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그 수방사가 수도의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가 본인들 소전차 아량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회의원을 체포한다고 하는 것이며 이 수방사고 그 경이 협력을 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체 민간인의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공소장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까 저희가 63호증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의 무전 내용, 그리고 그 지시를 발송한 사람, 그리고 시각에 따를 때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 가결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수 4,200명 정도에 이제 달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 주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회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지 뭐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기동대가 동원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수방사 예하 35특임대대 최승훈 대위도 동일하게 진술합니다. 인원들이 다 명확한 지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35특임대대의 대위가 이런 지시를 안 받았다면 대체 누가 이런 체포란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지, 지금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분명히 증언한 내용이나 진술조서도 확인을 했을 텐데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공소장이 엇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소장은 군경에 의해 국회가 봉쇄되었다고 말하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적 봉쇄는 불가능합니다. 뭐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 다 동원해도 국회 봉쇄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주진우, 오부명, 최창복과 같은 경비진결의 간부들의 일치되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 기능은 단 한 번도 마비가 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이 진입을 못해서 의결에 참여를 못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공소장이 말하는 것은 국회를 봉쇄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비상겸 해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이게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 못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재판장님께서도 공소장만 받아보셨을 때 이런 모순이 느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가결안 통과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지금 공소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분,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그 증제 103호증에 따르더라도 2분 만에 가결안이 통과가 됩니다. 00시 47분에 개의를 하고 이 와중에서 뭐 의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뭐 지금 밖에 상황이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최루탄을 터뜨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빨리 개의를 촉구해서 결국에는 00시 47분에 개의가 되는데 공안시 안건을 상정하고 공소장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공안시 03분에 이건 국무회의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3분 만에 통과되는 안건도 있습니까? 뭐가 방해가 됐다고 하는 것인지, 뭐 어떤 게 국헌 문란 목적으로 뭐 국회 기능을 뭘 방해하고 무의회를 뭘 방해했다고 하는지 공소장 내에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된 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임대대 수방사 소속 군인들 증언을 보겠습니다. 이찬원 대위의 경우에는 경찰이 정출입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려면 월담에서 들어가라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해서 결국엔 칠문적으로 들어가서 양장군을 찾다가 바로 나왔다. 최승훈 진술조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하면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에 폭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회는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3분 만에 가결안을 통과가 됐고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원 자유롭게 출입을 했습니다. 기록상 뭐 차단하라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적용이 돼서 국회의원이 못 들어간 사정이 있었다면은 뭐 공소장이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공소장이 제대로 된 기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회의 개최부터 가결안 통과까지 어떠한 지장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본회의를 목적해서 들어간 군인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군인들 가운데에는 체포, 구금, 의결방해와 같은 이런 키워드를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증언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진술조서가 아니라 재판장님 앞에서 직접 말씀드린 법정 증언이 가장 최우선 증거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103호증에) 따르면 2분 만에, 공소장 기준으로 따르면 3분 만에 계엄이 해제가 됐고요. 객관적 상황과도 충돌이 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 전원 국회 진입을 차단을 지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190명 출입했고 아까 보셨지만 뭐 술 취한 사람들, 유튜버들, 기자들, 그 1월 5일자에도 보면 기자 관련해서 뭐 체포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는 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민간인 전원 국회 진입 차단을 지시했다는 공소장하고 어떻게 양립이 가능한 겁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도 들어가서 이재명과 악수하는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회 청사 앞, 그러니까 그 정출입문 아니라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데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용물 탈취 시도, 특수 폭행, 특수 공무 집행 방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이들 가운데서 단 한 건도 형사 입건되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임 단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84번부터는 저희가 1월 5일자 그 특검 슬라이드 중에서 몇 개를 좀 체증을 했는데요. 47번, 48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인지, 특히 47번 슬라이드의 왼쪽에 하단에 보면 오히려 이건 확대해서 보면은 민간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의 증언을 오히려 보강하는 증거거든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한 거는 시민들,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 액션 한다거나 소화기를 뿌린다거나 물병을 뿌린다거나 해서 군인들을 폭행한 사람들이 폭행하는 장면이지 군인들이 뭐 폭동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47번, 48번 슬라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47번 슬라이드 지금 86페이지에 제가 좀 확대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 다 국회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영상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카메라 들면서 유튜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간 거라는 것인지.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에도 국회 관계자들만 들어보내라 그랬지 유튜버는 들어보내라는 얘기가 한 줄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것인지, 무단으로 들어간 사람은 왜 입건을 안 한 것인지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89페이지인데요. 좀 이것도 보시면 안기령은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카메라 든 사람도 이게 국회 관계자는 아닐 거고요. 90페이지입니다. 이거를 그냥 언론사에서 함부로 쓰니까 마치 뭐 군이 민간인들이 밀어서 로텐도 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군인들 밀어내고 있는 거는 카메라 들고 있고 뭐 이런 삼각봉 들고 있는 민간인들이고요. 이건 저희가 95호증 영상에서 체증을 한 것인데요. 오늘 영상을 트진 않았지만 재판장님께서 아마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상 제목 자체도 안기령이 과연 계엄을 저지한 것인가, 아니면 군용물을 탈취한 것인가, 두 개 중에 이제 어떤 게 맞는 것인가를 이제 분석한 영상입니다. 92페이지가 바로 이제 군인이 사람을 때렸어? 라고 말하면서 넘어졌다가 군인들이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안 가지니까 이제 기어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93페이지는 제가 아까 재생했던 87호증 2의 스크린샷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기령이 본인이 군용물 탈취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김현태 단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하면서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12월 5일에 그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기령 주장에 따르면 김현태 단장은 재판장님 앞에서도 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현태 단장이 본인의 이제 그 억울한 사정을 진술한 부분은 지금 피해자로 입건된 사정으로 인해서 재판장님께서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모 담당관의 진술 조서를 좀 유의 깊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모 담당관은 현장에서 김현태 단장의 지시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 인원이기 때문에 당시 폭동의 현장이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96, 97, 98, 97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제출한 것의 영상의 스크린샷을 넣은 거고요. 누가 봐도 이 중에서 공포심에 질려 보이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공포심에 질렸다면 저렇게 함부로 군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뭐 군용물 탈취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안에 실탄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64호증 보셨고요. 99페이지의 허위 기사 제시도 보셨습니다. 이 부분 100페이지가 이제 물어본 부분인데요.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언론사 영상, 이게 한 언론사 영상이라는 게 이제 12월 4일에 올라왔던 영상인데요. 우리 뭐 특임단 소속으로 보이는 군인 한 명이, 그러니까 이모 담당관을 말하는 거겠죠.
민주당 안기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눈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가 사실인 것처럼 이제 가정을 하고 물어보는 부분이 나옵니다. 안기령 대변인이 총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회피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사는 마치 우리 대원 이모 담당관이 민간인을 제압하기 위해 총구를 들이밀면서 다가가는 모습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같은 취재입니다. 102페이지는 군용물 탈취가 이제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이블 타이 같은 걸 막 가져가가지고 바닥에 버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빼앗으려고 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라는 이제 이모 담당관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B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기재했습니다. 다 저희가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물어봤지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진술 부분 위주로 넣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특히 10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층에 있는 로텐더홀까지 막 왔다. 그 특임단들이 왔다. 이런 이제 그 거짓 얘기가 있는데 이 이모 담당관이나 김혜선 단장이 3층에 4층 올라간 거는 본인이 궁금해서 간 게 아니라 하도 밑에서부터 이제 그 소화기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하니까 그 도망간 겁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4층으로 도망가는 과정인 거지 뭐 3층 로텐더홀이 거기 있는 걸 알고 그거를 겨냥해서 간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계속 강하게 소화기를 뿌리고 하셔서 피해 다니기 바쁜 상황이었다. 뭐 계엄사무를 수행하러 간 군인이 공소 사실에 따르면은 정치인 체포하러 간 군인이 소화기 좀 맞았다고 피해 다니는 상황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 다니기 바쁜 상황이었다. 민간인 회피 목적이 더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테이저건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이게 한두 명의, 그러니까 한두 부대, 같은 부대가 아니라 다른 부대의 다른 소속 군인들도 전부 동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이저건을 써라, 소총을 쏴라, 실탄을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부대는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무슨 총을 휴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인이 출동할 때 소총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거기 안에 실탄이 장전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뭐 실탄이 불출이 되고 즉시 그 발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군인이 가면서 군복 입고 무장하고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공소장에 따르면은 군인이 어디 갈 때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군복만 입고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 식이면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절대 세계 유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특임단은 그러니까 CQB라는 게 이번에 그 마두로를 체포한 델타포스도 뭐 유명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부대는 특임단입니다. 아주 좁은 3, 4평 되는 곳에 가서 테러 혐의점을 빨리 해소하고 나온 이런 훈련을 반복듯이 하는 데라서 이 건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부대인데 이 부대는 국회는 물론이고 민간인 대상으로는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대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정권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세력이 미리 정보를 알고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또 반증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지금 116페이지에 제가 슬라이드 50으로 기재한 건 이게 뭐 스크럼 형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3층 로텐더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그 직원들 보이는 사람이 스크럼을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인들은 들어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사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공수처 사안을 본다면 스크럼도 당연히 특수폭행, 특수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입건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방해하면 안 되고 불법 역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공무원의 공무수행은 뭐 소화기를 뿌리던 물병을 뿌리던 뭐 때리던 막던 뭐 즉이 다 정당행위가 되고 국회 직원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슬라이드 51번에 보면은 00시 49분 18초부터 00시 49분 55초까지 소파 등 직기류로 통로 막힌 소파 등 직기류로 통로를 막은 사람들이 국회
직원인지 뭐 미리 들어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서 맡겼다는 점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119페이지 보면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만나서 이제 악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동훈은 국회법을 위반해서 무단 출입한 특수건조물 침입 현행범입니다. 네. 국회법 151조에 보면은 출입 제한이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사실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재판장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본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아닌데 왜 들어갔냐고 말해도 본인이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국회의원이 허가를 해줘서 들어갔다고 하거나요. 그러면 공소 사실이 붕괴되는 것이죠. 민간인을 전부 포함해 차단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민간인 여기 왜 있겠습니까? 정리합니다. 국회의원 190명 출입, 국회 청사 시민들 진입과 범죄 행위 이 모든 것들은 국회의원을 포함 민간인 전원 국회 진입 차단이 장관님 또는 대통령님에 의해서 지시가 하달되었다는 공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는 이제 이모 담당관 증언, 그러니까 재판장님 앞에서 했던 증언이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세분이가 왜 3층에 왜 올라갔냐, 4층에 왜 올라갔냐 계속 물어보는데 3층인가 4층에서 소화기를 뿌리니까 도망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맞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층은 로텐도어를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폭도들을 피해서 올라간 것이고요. 계속 회피 목적으로 기동했다는 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28페이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증 83호증 오히려 계엄 사무를 수행하는 특임단들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자극하려고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29번부터 130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요. 1번, 2번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 법정에서 했던 증언이 중계방송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영상인데 저희가 이게 증거로 낸 게 아니어서 틀어도 될지 먼저 여쭤봅니다. 재판장님. 이미 했던 내용인데 이건 틀 필요 있을까요? 이미 법정에서 다 했던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PPT 보실 때 참고하라고 매립을 했으니까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 법정에서는 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만 말씀을. 왜냐하면 증언을 저희가 증인신문 조서를 내는 거하고 중계가 된 마당에 남아있는 그 육성의 증언을 제출하는 것은 좀 달라서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뉘앙스나 어감, 그다음에 뭐 태도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 달라 그런 말씀. 하나만 틀겠습니다. 하나만 4개 중에서요. 그러시죠. 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았다면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서 누구보다 가장 그 임무를 잘할 수 있는 부대가 우리 특임부대 아닙니까? 들립니다. 저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시면 지금 재판부는 들리니까. 것은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고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게 소위 저희끼리 얘기하고는 밥 먹고 건물을 통제하고 밥 먹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만 저희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격 속도 또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심해서 대응하는 것이 특수부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훈련을 하고, 네,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당연히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네, 조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6다시 상황을 생략하고 네. 그때 여기 하여튼 계엄 선포 이후에 기동대 병력 증원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예, 계엄 의결 이후에 의결 이후인지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기동대 병력을 증원한 건 맞고요. 시간은 정확하게 않지만 그때 당시에 증원한 기동대 병력을 절반은 용산으로, 절반은 국회 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비상계엄 하에서 주요 시설이 대통령 그런 기동 부대의 이런 그 노력으로 어쨌든 사고 없이 다 막아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증인이나 그 출동한 경찰 기동단 부대가 국회 기능을 배제하거나 국회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혹시 폭동 일으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폭동 일으켰다고 보고를 받은 사실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전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증인이나 출동한 경찰 기동단 부대가 국회를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그
그런 목적으로 거기 출동했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신 뭐 더 하실 거 없으시죠? 예, 1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공소 사실이 객관적 상황과 매우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계엄 사실 미리 알고 피켓과 깃발을 준비한 민노총, 공공, 운수, 노조랄지 대다수의 조직이 국회 앞으로 몰려와서 대규모의 불법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증거로 증제 59호 중에 1 내지 8 그리고 66호 중에 1 내지 15가 있습니다. 단정 관련해서는 지시 내린 적이 없다고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벽면 분전함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암흑천지가 되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개헌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4일 안건 상정을 촉구하면서 지금 밖의 상황이 급하다고 합니다. 최루탄 터뜨려 난리가 났습니다. 최루탄 하니까 기억나는 것은요. 2012년에 그 진보당 소속의 한 의원이 국회의장 바로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장 안에서 최루탄 터뜨린 적이 없는데 본인의 상상력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134페이지부터 이제 저희가 아까 다 보여드린 것이라서 지나가고요. 제가 이제 아까 노동자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노동자 연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노동자 연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본인들이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이트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전히 부인하고 사회체제를 전복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이 사회에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계엄을 반대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던 핵심 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회의 모든 기관, 그러니까 법원, 경찰, 군대, 행정부 다 할 것 없이 없어지고 해체되어야 되는 기관으로 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국회, 국가기관의 그 체제 전복과 국가기관의 마비, 그다음에 기능 저해들을 시도하는 반국가 세력으로서 비상계엄의 선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 연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의회제도와 선거제도, 행정부와 사법부와 경찰, 군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전부 해체되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과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좌파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특히 선거와 의회 활동은 기존 사회 시스템을 폭로하는 선전하는 쓸모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의회 제도를 오히려 이런 노동자 연대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행정부가 의회 제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요. 계엄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의회 제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한다. 노동자 연대는 변혁적 사회주의자들과 반자본주의자들의 단체다. 우리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전통을 이어가고자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이 물려준 전통을 따르겠다고 하는 집단이 노동자 연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규모로 탄핵에 대해 주도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세력이고요. 관련해서는 140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를 해놨고요. 특히 눈여겨볼 것은 북한과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세력인데도 이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는 그 계엄 반대가 과연 이것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도 다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을 반대했으니까요.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니까요. 의회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행정부, 사법부, 의회, 경찰, 군대를 이런 것으로는 사회를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된다. 노동자 연대 단체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뭐 재판장님께 굳이 제가 뭐 판례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는 헌법재판소 소장, 법제처 처장 할 것 없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보니까 그 6.25를 겪고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반석에 올라놨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할 수는 없다라고 아주 그냥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그 강요나 주요 기관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극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이죠. 해당 부분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이 2008년에 했던 기조연설, 그리고 법제처장 이석연이 2009년 7월에 했던 연설 기조문을 기재해놨습니다. 동일한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굳건히 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자 연대 관련해서 사이트에 올라 있는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54페이지까지 해당 부분이고요. 156페이지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참고자료로 저희가 이거 증제 69호증이라서 타이틀은 증제 69호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거여서 요지는 공수처 차량이 불법 역주행, 그러니까 불법한 공무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의도적 방해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11명 정도 되는 소수 인원이 불법 역주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체포가 돼서 실형을 받은 사안에 그 실체 관계를 잘 보여주는 KBS 영상을 저희가 스크린샷을 만들어서 기재해놨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차 충전소 담벼락이 붕괴가 돼서 10명 좀 넘는 경력을 보냈는데 이것을 윤건영 의원은 체포조라고 이제 각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정 지휘망 녹취록 아까 읽어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66번, 267번, 273번, 274번 모두 당시 국회 주변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 국회 경비대가 이로 인해서 혼란함을 이제 가중할 수 없고 또 안에 그 국회 경비를 잘 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경력을 좀 안으로 들어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에 의해서 폭동 오히려 방치했고요. 이들 중에서 4,200명 중에서 수소 충전소 그 담벼락 무너뜨렸다고 해서 아마 배상 청구 받거나 입건된 사람 다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8회 공판기부터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국회법에 보면 사실 반드시 본회의장 안에서만 의결을 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사실의 전제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걸 막은 적도 없지만 그 진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의사기능이 방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본회의장 안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성남지원 판결문, 퇴정명령 판결문도 보여드렸고 광주지방법원 판결문도 보여드리면서 수사 개시가 어느 경우가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지, 해당 수사 개시 검사, 예를 들면 피신을 작성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한 해당 그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불법이니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그 판결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특검이 주장은 수사 개시와 수사 관여를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수사 개시 하셨던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라는 포섭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검찰청법을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수사 개시와 수사 관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에는 수사 개시와 수사 관여를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해석에 의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검찰청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셔서 본인들의 지위를 수사 개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면 동일한 원리로 국회법도 좋게 해석을 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법에는 장소적 제한 기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본회의장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국가 테러 상태, 예를 들면 오물풍선이 국회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생화학 물질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단 한 사람도 본회의장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다는 국가 마비가 초래되는데 그건 지극히 위헌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국회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매우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자유롭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6.25가 났을 때 국회의원들이 부산에 가서 임시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본회의장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의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국회 차단, 그러니까 경비증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경비증렬이 아닌 분들이든 하나같이 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시설의 방호, 외부 인원 차단의 제일 그 방법은 안을 비우는 거라는 겁니다. 안을 깨끗하게 비워서 그 확보를 하는 게 첫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의원을 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적도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하시면 되죠. 본회의장 밖에 나가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 굳이 들어가겠다고 월담을 하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숙지를 잘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92호증에 1, 2 제출한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마땅히 개헌이 선포가 됐으면 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하시는 것이고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또는 개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얘기가 행동강령이 있냐.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행동강령이 뭐냐 하면서 뭐 규정도 없는 행동강령을 찾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 특히 180석이나 차지하고 있던 거야 의원들이 얼마나 국회법에 미숙하고 제대로 그 회무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을 알지 못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17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장소적 요건 다시 강조드립니다. 장소적 요건은 의사결정의 본질 요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헌적인 해석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특히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식으로 국회 권한 축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73조 2를 말씀을 드린 거는 요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12월 3일 기준으로 혹은 4일 기준으로 73조 2에 근거해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한시법으로 규정이 됐다가 2022년 6월 30일에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화상의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의 객관적 해석 그리고 의원들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주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험에 따른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본회의장 안에 굳이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의결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5페이지에는) 공공시 47분에 개의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176페이지, 117페이지 네, 행동강령을 찾는 이혜민 의원의 텔레그램을 제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국회의장을 감금하면 개헌 해제를 못한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뭐 대화를 나눈 걸로 보이고요.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런 구조의 그 국가기관은 봉쇄라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기 담을 이렇게 높이 쌓지 않는 이상 1.2m, 높아야 1.4m 그러니까 초등학생 1학년 정도 되는 담을 성인 남자가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이걸 봉쇄할 수 있겠습니까? 봉쇄라는 말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사람에 대해서라면 그런 지시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그것도 곽종근 사령관 같이 우리가 회유를 당한 것이 아닌가 거짓말하라고 강요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곽종근 사령관조차도 봉쇄라는 단어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소장에 있는 봉쇄라는 기재는 작출되는 용어입니다. 181페이지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출했던 조감도를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4월 3일 그 헌재가 결정을 앞두고 당시 그 서울청 직무대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현수 그 행안부 경찰국장님이신가 아마 그분이 직무대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4월 3일 의료비상 그리고 4월 4일 자정이 되면서 바로 가포비상을 내립니다. 근데 가포비상이라는 건 이제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뭐 단계적으로 어떻게 비상상을 발령할 것인지 그야말로 그때 행동강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떠한 비상상태를 발령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1번이 비상사태 1번이 우리 계엄선포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그 비상근무 1호를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그러니까 어느 기관마다 조금씩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복무 규정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군의 경우에는 이 복무 규정을 카피를 해서 본인들 조직에 따라서 유연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이제 경찰 공무원의 복무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단계 가장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비상 발령은 가포 비상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말하는 비상근무 1호나 경찰 공무원 복무 규칙에서 말하는 가포 비상이나 사실 대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시
김봉식 경찰 그 서울청장님께서는 재직 중이 아니셨기 때문에 박현수 직무대리께서 가포비상에 그러니까 비상근무 1호에 해당하는 가포비상을 내렸다는 거는 나라가 비상이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가포비상을 내린 거는 왜 내란이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기동대 다 모여가지고 헌재 주변을 150m 봉쇄를 했는데요. 그것도 다 군을 동원하는데 왜 그거는 적법하다고 말하고 이유 없는 정권 퇴진 운동을 그 조직적으로 하고 반국가 단체에 해당하는 노동자연대가 이거 주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생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쟁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건 내란이 되는 겁니까? 상당히 대한민국은 법 적용이 지극히 자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포비상은 국가공무원 법률규정 38조 소정의 비상 대비 1호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서울청 직무대리였던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의 통치행위, 그러니까 판단에 따라서 가포비상을 내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국역 다 폐쇄하고 교통의 지장 초래하고 휴교령도 내렸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 묻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단지 헌재가 탄핵 결정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으로 체포지시 주장 허위성 다투겠습니다. 183페이지 1번부터 6번의 사이에 대통령께서 경찰청장께 체포, 국회의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2, 3, 4, 5, 6 다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에 나오는 무전 내용을 보면 그 무전 내용이 위조가 됐거나 조작되지 않은 이상 이 6번서의 그런 이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6번은 벌써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0048번은 이미 계엄해제 그 가결안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미 개의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국회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요. 190명이 이미 다 앉은 자리에서 개의를 했기 때문에 더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체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때 다 국회의원 안에 들어보내라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오해를 하셔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대통령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직원을 들여야 마땅한데 그런 직원을 들인 적도 없고 국관회의 때 이런 것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기억으로 체포하라고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억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지금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께서 제출하신 증인 신문상 31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그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에 해당하는 부분은 100번, 연번 100번부터 121번까지고요. 해당 부분은 제가 그 빨간색으로 볼드 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1번 23시 15분에 해당하는 그 23시 15분이 이제 발시 시각이니까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이때 23시 15분에 도저히 이제 체포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재판장님께서 아실 것이고 제가 100번 연번부터 109번 연번까지는 아까 낭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녹취록의 해당 부분, 해당 연번을 여기 매립을 했는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공소장에 따른다면 공안시 01분경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공안시 03분경 해제 5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2분 만에 가결안이 통과가 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저희가 2025년 12월 29일 기일회 중거조사 때 경찰청장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포하라는 이야기는 들으셨는데 혹시 체포 어디로 이송하라는 이야기도 들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람을 체포하면 어딘가에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체포는 하면 그럼 뭐 국회 안에다가 뭐 구금을 하란 말이라는 건지 뭐 구금한 장소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체포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193번 슬라이드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뭐 김용현 피고인 측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권우현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 남았습니다. 예. 재판장님, 자료 이병국 주실까요? 검사입니다. 아직 시작하시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릴 부분이 조지호 피고인의 경우에는 지금 좀 투병 중인 상황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재판장님의 소송 지휘 영역입니다만 그 조지호 피고인 먼저 좀 진행을 해서 좀 충분하게 좀 체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충분하게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의견드립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뭐 어떠신지, 제가 양해를 구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시죠. 뭐 괜찮으신지. 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먼저 하시겠어요? 예. 네, 네. 그렇게. 일단 시간은 김용현 피고인 측에 사실 충분히 드리기는 드렸는데 뭐 제가 시간 제한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미 지금 뭐 3시간 하셨고 그다음에 거의 또 3시간 반 해서 거의 6시간 반 하셨으니까 이따가 또 시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저 노종환 변호사님 먼저 준비된 거 하실까요? 네, 저희들은 뭐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된 거 저희 배부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위한석 변호사님 아까 저희 그 회신 다 드렸습니다. 내용은 저희도 다 확인했고요. 예. 근데 그 사실 조회를 한 2달 돼 가는데요. 예. 답변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이른 시간 안에 보내겠다 이런 예, 말씀이라서 좀 이해는 되지 않는데 하여튼 그 자료는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뭐 이후에라도 오면 그게 뭐 저 중요하다고 느끼시면 그때 재개 신청하시면 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까 저 문제 삼으신 부분은 다 정리됐습니다. 저희 증거 신청서, 예, 증거 신청서, 그러니까 특검 오늘자 증거 신청서. 아까 받아보셨죠? 저희 신청서 저 부본 저희가 드릴게요. 이따 주무관님한테 계장님 이따 주무관님한테 신청서 부본 아까 쭉 목록 내가 드렸거든요.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리 좀 협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예,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일단은 예, 출력물부터 먼저. 예. 아, 우리 주무관님이 너무 고생하네 오늘. 그리고 조지호 피고인 쪽 끝나면 김봉식 피고인 쪽 바로 하실까요? 어떻게 양해가 다 되셨어요? 특별히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최후 변론 할 때 한 10장짜리 저 출력물로 하시겠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조지호 총장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 윤승영 피고인도 한번 좀 물어보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체력이 있을 때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재판부에서 더 받아들이기도 좋고. 예, 윤석영 피고인 측은 아까 저 양해를 했기 때문에요. 상관없으시고. 먼저 저 연결해서 끝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견태 피고인 쪽은 어떠세요? 네, 먼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그러면은 재판장님, 조지호 피고인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가 그 내용 부인된 조서 중에 예. 저희가 오늘 저 탄핵 정보로 제출할 게 있는데 예. 이미 뭐 다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여서 예. 여기 저 PPT 하시는 동안에 예. 저희가 그 특검에 전달을 하고 아, 예, 그렇게 좀 특검에서 한번 보시면 서로 시간을 절약할 수 예, 있을 예.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따가 뭐 검사님, 뭐 유병국 검사님이나 누구 하셔가지고 잠깐 뭐 하시는 도중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인물 다 받으셨으면 받으셨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검사님들 다 받으셨어요? 예. 오늘 좀 오래 할 것 같으니까 검사님들도 보셔서 좀 적절하게 나가서 좀 쉬다 오기도 하고, 변호사님들이나 피고인들도 적절하게 뭐 그렇게 긴 시간만 아니면 조금 나갔다 뭐 바람 좀 쐬고 오셔도 제가 뭐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어느 정도 준비되셨으면 예, 노 변호사님께 직접 하시겠어요? 아니면 최영규 변호사님 하시겠어요? 예, 어느 변호사님이 하실 건지만 말씀. 예, 노종환 변호사입니다. 예, 노 변호사님이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체 화면이 안 되네. 어떻게? 그리고 뭐 노 변호사님 PPT 하시는 도중에도 그 조지호 피고인께서는 약간 뭐 좀 이석가에서 좀 쉬고 싶으시면 조금 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막 이렇게 꼭 옆에 앉아서 안 계셔도 됩니다. 다른 피고인이나 변호사님들도 좀 적절하게 뭐 리프레시 하시고 검사님들도 적절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예, 예, 피고인도 대신 교도관들이 조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피고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의 대표 변호사 노정환입니다. 먼저 12사안 비상개헌과 관련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오신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재판은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국가의 치안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 조직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기능하였는지 혹은 그 테두리를 넘은 것인지 판단함으로써 향후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 한계를 규정짓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재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국민들에게 비상계엄 당시 급박했던 3시간 동안 경찰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찬찬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증거 의견 및 변론을 개진드리겠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구성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법리상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상 피고인들께서 주장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주십사는 입장입니다. 본건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선고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이 없겠지만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바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매우 드물 뿐 아니라 본건은 헌법상 그 권한 행사의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본건 비상계엄이 과연 국헌을 물러난 목적이 인정되는지 폭동의 정도가 국토를 참전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인지 혹은 단지 헌법상 요건이 불비한 위헌적 권한 행사이고 따라서 탄핵 등 정치적 책임만으로 충분한 것인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내란죄 가담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공모한 바도 없고 비상계엄 실현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으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의 총수로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 운영을 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하였을 뿐이고 그 권한 대상자인 기동대 소속 경찰들도 치안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였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하에서는 공소사실 핵심인 내란죄 가담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가에서 비상계엄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12월 3일 19시 20분경에 이른바 안가 하동에서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하였고 이로써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안가 해동의 역사적 진실을 오해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 안가 해동 타임라인 여기에 보시면 안가 해동은 19시 15분에 입실하였고 약간의 대기 후에 19시 26분까지 진행되었다고 분석되어 있고 공소 사실과 같이 19시 20분에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면 실제 대화 시간은 6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참석하였는데 대통령께서 내내 일방적으로 전국의 어려움, 야당의 폭주를 길게 설명하시고 전혀 발언 기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언 말미에
그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 국회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치안 유지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후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몽식 서울경찰청장은 회동을 마친 후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서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여 설마 비상계엄을 할까요? 라며 황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은 FTX 가상훈련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는 등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실제로 실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상피고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진술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갑작스러운 호출 5 내지 10분간의 일방적인 시국 상황 설명 그리고 말미에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라는 한마디를 듣고 피고인이 비상계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였음이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과 해동을 두고 비상계엄을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공소 사실을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였으면 공소 사실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행적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모두 입증이 됩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면 안과 해동 이후에 관저가 아닌 경찰청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 비상 소집 및 출동 준비를 조치를 하고 참모들을 미리 소집하고 A4 용지에 기재되어 있던 기관들에게도 시간별로 경력을 어떻게 출동해야 될지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계엄 주도 세력 그리고 계엄 주도를 했던 그런 분들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공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과 해동 직후에 관저로 귀가했고 식사하고 휴식했습니다. 비상계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공받은 A4 용지를 찢어버렸고 계엄 선포 사실도 TV 시청으로 알았습니다. 한편 공소 사실에는 20시 07분경에 상피고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야간 근무 기동대 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경력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청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공모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대통령 및 계엄을 주도하는 분들과 공모했다면 서울경찰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책하고 이것밖에 왜 준비 못하느냐 당연히 질책해야죠. 그리고 서울청 소속 경력에 대해서 최소한 수십 개 중대에 대해서는 비상소집을 명령하고 출동 준비를 지시했어야만 합니다. 피고인과 달리 군부 쪽에 계엄 주도하신 세력은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사전 공부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계엄 2달 전 국권의 날에 대통령 관저에서 이른바 술자리 회동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만든 계란말이와 소맥을 먹으며 비상대권 운운하는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방첩사령관의 핸드폰에서는 계엄 한 달 전에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의로 볼 수 있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읒, 티읒, 시읒, 비읒은 각오하고 있음. 전시 또는 경찰력을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함. 오판하지 않도록 직원드림. 회합은 티읒, 시읒, 비읒으로 한정 등과 같이 계엄의 모의로 추정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읒은 지상작전사령관, 티읒은 특전사령관, 시읒은 수방사령관, 비읒은 방첩사령관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와 같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께서 직접 만든 계란말이 소맥도 먹은 적이 없고 게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적으로 사적으로 식사도 한 번 한 적이 없는 완전히 업무적인 관계이고 상명하복 상하관계였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국회 봉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 사실을 보시면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행한 일련의 조치들을 두고 모두가 비상계엄에 가담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전후 맥락과 내심 의사를 외면하고 억지로 결론을 내고 짜맞춘 주장에 불과합니다. 먼저 공소장 나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봉쇄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국회 봉쇄 이꼬르 즉 국회의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 차단 내지 무력화 따라서 헌법기관이 무력화하는 국헌 문란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봉쇄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변호인들의 설명에도 있었지만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고 봉쇄할 수 없는 경력이 배치되었고 추후에 설명했지만 단지 출입문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 내지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같은 그런 통제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회 봉쇄는 없었고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3시 31분경 김봉식 상피고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기보호관 야간 근무 기동대 6개 중대를 국회에 배치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모두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통상 100명, 200명이 모이는 집회 관리에도 5, 6개 중대가 출동합니다. 그런데 300명의 국회의원, 그 몇 배나 되는 보좌관과 직원, 그리고 일반 시민을 고려하면 최소한 수천 명 인원이 직결될 것이 예상되는데 달랑 6개 중대 3,400명 경력을 보낸 것이 치안 유지가 아니라 국회 봉쇄 목적이라는 점은 라는 그런 검찰의 주장은 상식에 크게 반합니다. 주진우의 증언 녹취서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다양한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된 바와 같이 국회는 담장의 길이가 2.4km에 이르고 높이는 1.2m에 불과합니다.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70개 중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상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매년 개최되는 집회인 작년 11월 9일자 민주노총 주최 전국 노동자 대회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출동한 경찰력은 무려 129개 중대나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계엄에 가담하고자 했다면 이 정도 경력은 출동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한편 검찰은 22시 50분경에 상피고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의 28개 중대 경력 정원과 관련한 출동 지시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대 등의 경력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책무입니다. 경찰청장은 사안이 엄중하여 두 개 이상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동원할 때 비로소 사전보고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증력 경원의 배치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지호 피고인의 피해자 신문 조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검찰 보도자료를 받아보고 그때 처음 알게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청의 실무 담당자인 김만중 경비안전계장도 이렇게 진술합니다. 경력 증원 명령은 서울경찰청 자체 지시였고 사전 보고를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피고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검찰의 3회 피해자 신문 조서에서 추가 파견에 대해서 자체 판단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상피고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증언 과정에서 경력 증언을 보고한 것으로 진술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청의 전국 기동대 출동 대기 지시, 표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동 대기 지시와 서울경찰청의 28개 중대 경력 증언 출동 지시입니다. 와의 관계를 혼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피고인의 전국 기동대 출동 지시는 23시 56분에 하달되었고 서울경찰청의 경력 증언 출동 지시는 23시 51분 하달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경력 증언 출동 지시가 먼저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출동 대기 지시와 출동 지시는 전혀 별개입니다. 계엄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떤 유혈 사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국 기동대로 하여금 비상 대기를 지시한 것은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으로서 치안 유지를 위해 너무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계엄과 연결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공소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과 등과 공모하여 계엄 실현에 가담하여 경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사하였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엄 선포 이후에 야간 근무 중이던 6개 기동대 약 3,400명 정도의 최소한의 경력을 국회 출입문에 분산 배치해서 치안 유지 차원에서 1차 출입문 통제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은
즉시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계엄 해제 요구 의결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계엄 실현에 기여할 의사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해됩니다. 다음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포고령 발령 이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완전 통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상피고인 김몽식에게 지시한 것을 두고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검찰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였다가 나중에 계엄사령관 요구를 받자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을 두고 위헌 불법인 계엄을 잘 알고도 결국엔 가담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포고령 선포라는 사정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또 요 화면 제일 마지막 부분 요구라는 글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 사실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피고인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하였다며 마치 피고인이 요구를 받고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가담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들 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계엄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수평적 관계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상하 관계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소장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포고령 발령 직후에 계엄사령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통제를 완전히 하라고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포고령을 언론 기사에서 출력해서 가지고 온 부하 직원과 포고령을 따라야 되는지 논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위험이 있고 부득이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의 간부들도 수명이 모여서 상당 시간 논의한 끝에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가치 수호와 포고령 위반 시 자신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들의 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계엄법 제14조는 포고령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할 수 있는데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심지어 벌금형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피고인은 물론 소속 경찰청 부하 직원들이 피고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형사처벌, 그것도 벌금형도 없습니다. 집유선고로 곧바로 연금이 박탈되는 엄청난 불이익까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제하되 개별적 월담은 방치하는 고욕지책을 택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어부명은 2024년 12월 3일 23시 41분부터 23시 43분 사이경에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건 아닌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에 재고를 요청하였고 임정주는 이를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조지호는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을 유지하게 하였다며 공소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검찰은 피고인이 출입 통제 해제 건의를 묵살하였다며 이를 중요한 계엄 실현의 가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부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통화 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소장에는 마치 23시 41분부터 43분까지 2분여에 걸쳐서 2분이면 상당한 시간이겠죠. 전화를 꽤 길게 통화한 것처럼 교묘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임정주가 오부명에게 전화를 건 시간은 23시 41분에 13초, 23시 43분에 23초 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오부명이 앞서 읽어드린 바와 같은 장문의 건의를 하였다는 것은
공소사실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력 운영을 책임지는 신분자들끼리 통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두 사람은 당시에 경력 운영과 관련된 실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주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관이자 전화를 건 임정주는 전화를 왜 했는지 먼저 이유를 설명했을 겁니다. 남은 시간에 그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서 오부명은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오부명은 임정주에게 건의를 했다는 것인데 이 짧은 시간, 길어봤자 20초, 앞에 상황 다 빠지고 나면 5초, 10초 사이에 무슨 건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임정주에 대한 정인신문 녹취서입니다. 이 당시 법정 정원에서 이 본 변호인이 직접 보는 내용입니다. 임정주에 대한 정인신문에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정주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해서 임정주의 진술과 증언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명하복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경찰청 보고 관행과도 임정주의 진술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임정주는 23시 35분경 오부명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완전히 통제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공식 전달을 했습니다. 임정주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시 경찰청 공무안전차장인 오부명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공식 지휘를 전달받고 5분여 만에 달랑 5분입니다. 상 피고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똑같은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휘를 제고해달라며 항명 내지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직속 상관인 서울청장을 거치지 않고 지휘와 보고라인을 모두 무시하고 그대로 건의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찰의 업무 특성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오염된 진술은 계엄에 대한 수사와 비난 여론이 광풍처럼 몰아치는 그때 그 상황에서 계엄 가담자에 대한 처벌 또는 이사상 불이익이 명명백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 혹은 급박한 상황에서 주고받은 말들의 시간 전후 기억의 혼선으로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자, 검찰은 피고인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여의도로 나가서 직접 지휘하라고 하였다면서 이를 중요한 계엄 실험 가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은 주요 비상 상황 시 다수의 경력의 통제는 경찰서장이 아닌 시도경찰청 경비 책임자가 담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집결하고 있어 언제 어떤 유혈 사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의 경비 책임자가 현장에서 응급 상황을 확인하고 파악하고 지휘하는 것은 효율성과 시소성 측면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오부명 서울경찰청 안전차장 역시 중요한 상황이나 인파가 많은 경우에 직접 나가 지휘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 지시는 전혀 생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조지호가 체포조 편성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방첩사령관 연인형으로부터 22시 30분경 여기 시간상으로 작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은 김용현으로부터 전달받고 다시 연이어서 전달했다는 거라서 23시 30분경으로 보입니다. 수사요원 100명 지원 요청, 그리고 계엄군, 선관위 출동, 그리고 이재명 등 체포 관련 위치 확인 요청 전화를 받고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며 체포조 편성에 협조한 것처럼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포조 100명 지원 요청 그리고 정치인 위치 정보 확인 요청에 대해서 피고인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묵살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일 아래에 적혀있는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 이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조지호의 피해자 신문조서 내용입니다. 먼저 피고인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막강한 군한을 가진 방첩사령관이나 기관장으로부터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전화를 받고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의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통화를 하였다면 당연히 국수본 실무 담당자에게 방첩사와 실무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많은 실무가들이 나와서 증언하였지만